연회장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흩뿌렸다. 하지만 그 눈부신 광경은 이서연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저 멀리 단상 위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 이복 여동생 이미래와 그런 동생의 허리를 감싸 안은 남자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강지훈은 이서연, 그녀의 약혼자였다. 서연은 쓴 웃음을 삼켰다. 배신감, 절망감, 그 모든 감정은 사치였다. 오늘 이 약혼식은 단순한 사랑의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서연의 가문, 한때 도시의 명망 높은 기업이었던 주성그룹의 완전한 몰락을 알리는 공개적인 처형식이었다. 아버지는 지훈의 아버지 강 회장의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떨렸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고막을 찔렀다. 저 여자 아니야? 주성그룹 큰딸. 약혼자 뺏기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와 있다니. 쯧쯧. 아버지는 쓰러지고 회사는 망했는데 동생 앞길이라도 축하해주러 온 건가? 대단한 자매애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니, 지금 그녀가 이곳에 버티고 서 있는 이유는 그런 값싼 동정이나 축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강지훈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래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지훈이 서연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오만함과 냉정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미용실 원장이었던 미천한 미희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사랑의 힘을 운운했다. 역겨웠다. 서연은 잔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볼 가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빛의 향연에서 어둡고 차가운 복도로 나오자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의 목적지는 이 호텔의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얇은 드레스 속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를 살려야 했다. 회사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최소한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해야 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에게는 지금의 무력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필요했다. 서연은 낡은 국산차 앞에 섰다. 이 차는 지난 3일간 그녀를 미행했다. 처음에는 강 회장 측에서 보낸 감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그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그들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서연은 그들에게 답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차 문을 두드렸다.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전하세요. 잠시 후 검은색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고 안에는 그림자처럼 표정 없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이서연 씨가 직접 그분을 찾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마지막까지 확인하셨을 뿐입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검은색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위에는 아무런 이름도 직책도 없었다. 오직 도시의 지도를 형상화한 듯한 복잡한 문양과 그 아래에 새겨진 단 하나의 주소만이 존재했다. 서연은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도시의 그림자, 흑룡, 한룽, 권태하의 상징이었다. 그는 법에 위해 군림하며
도시의 경제와 어둠의 세계 모두를 쥐고 있는 남자였다. 오늘 밤 12시입니다. 그분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남자의 말을 끝으로 차창이 올라갔고 차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명함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장과 기묘한 결의에서 오는 흥분이었다. 그녀는 이 도시 전체가 두려워하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초라한 원룸으로 돌아갈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병실 앞 유리창 너머로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한때 호랑이처럼 당당했던 아버지는 주름진 노인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가족은 저 안에 누워있는 아버지와 오늘 자신을 배신한 이복 동생뿐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그녀는 더 이상 주성그룹의 순진한 상속녀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왔고 이제 기꺼이 그 지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 서연은 명함에 적힌 주소 앞에 섰다. 그곳은 도시의 오래된 항구 지역, 버려진 창고들 사이에 숨겨진 거대한 건물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 회사처럼 보였지만 그곳을 드나드는 차량들과 삼엄한 경비는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드레스 차림의 그녀는 이 어둡고 거친 장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가 입구에 다가서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아까 주차장에서 만났던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오시죠. 이서연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는 그녀를 안내하며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잡한 복도를 지나고 여러 개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철옹성 같은 요새였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이중문 앞에 섰다. 남자는 문을 두드리고는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가십시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을 떨쳐내고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은 예상외로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방의 주인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권태아. 사진으로만 보았던 남자. 실물은 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날카로운 턱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가 왜 흑룡이라 불리는지 짐작하게 했다. 이서연.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네가 이곳에 온 이유, 그리고 네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1분 주지.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은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는 권태아의 맞은편에 똑바로 섰다.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권태아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신은 도시의 질서를 원하고 저는 복수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합법적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완벽한 얼굴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권태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얼굴이라. 주성그룹의 몰락한 공주님이 고작 내 사업의 얼굴마담이 되겠다고.
이 늦은 밤에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강지훈에게 뺏긴 약혼자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른 여자들처럼 돈이나 힘을 구걸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아닙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강지훈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와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불법적인 자금 세탁, 주가 조작, 그리고 제 아버지를 쓰러뜨린 배임 행위에 대한 정의를 원합니다. 저는 주성그룹의 내부 자료와 그들의 약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을 이용할 힘이 있고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은 지금 항만 사업을 합법화하고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려 하고 있지만 도시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죠. 당신에게는 흑룡이라는 이미지 외에 명망 있는 가문의 배경,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재계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태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이 어린 여자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줄 아는 영리한 여자였다.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모든 것을 드리는 대가로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권태아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계약 결혼으로.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태아는 표정 없는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제안과 거래를 해왔지만 이런 식의 제안은 처음이었다. 몰락한 가문의 딸이 도시 전체가 두려워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그것도 그를 협박하듯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연을 덮쳤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네가 가진 건 이미 망해버린 이름뿐인데, 내가 원하면 너와 네 아버지를 지금 당장이라도 이 도시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다. 당신은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도시의 왕이 되는 것이지 단순한 깡패가 아니니까요. 저를 죽이면 당신은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게 되겠죠. 하지만 저와 결혼하면 당신은 권태아 회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장 완벽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겁니다. 권태아는 그녀의 턱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소리 없는 하지만 격렬한 웃음이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재미있는 여자로군. 좋아. 그 제안 받아들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가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조롱이나 분노가 아닌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결혼은 진짜로 진행한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부부는 내게 필요 없어. 넌 내 아내가 되고 이 집의 안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해.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절대적인 복종. 그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거래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웠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제 아버지의 치료와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강지훈과 이미래를 상대로 제 방식대로 움직일 때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권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평하군. 네, 아버지는 이 나라 최고의 의료진에게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내 복수. 그래, 마음대로 해봐. 네가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꽤 재미있겠지.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김비서, 변호사팀을 준비시켜. 내일 아침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그렇게 약혼자를 여동생에게 빼앗긴 그날 밤, 이서연은 도시 전체가 두려워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기로 약속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악마와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일한 구원자를 만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이서연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권태아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 펜트하우스를 뒤흔들었던 광기 어린 약혼식의 소음과는 정반대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한 고요함이었다. 이서연은 자신이 내뱉은 말의 무게를 실감하며 권태아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녀는 지옥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문을 부수고 들어와 주인과談판을 벌인 셈이었다. 권태아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마치 희귀한 예술품을 감정하듯 그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샅샅이 훑는 듯했다. 그는 이 도시의 어둠 그 자체였고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절망을 봐왔다. 하지만 이런 여자는 처음이었다. 재미있군.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최고급 원목 책상을 울렸다. 대부분 내 앞에 온 자들은 울면서 목숨을 구걸하거나 아니면 탐욕에 젖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 하지만 넌 모든 것을 잃은 주제에 감히 나와 거래를, 그것도 결혼이라는 거래를 제안했어.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연을 덮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았다. 여기서 단 한 걸음이라도 물러나면 그녀는 협상자가 아니라 그저 하룻밤의 흥미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저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이 가진 힘과 제가 가진 정보를 교환하러 온 것입니다. 정보라. 권태아가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값비싼 향수와 미묘한 위스키 향이 서연의 코끝을 스쳤다. 내 아버지가 남긴 부실 채권 쪼가리 말이냐? 아니면 강지훈의 시시한 연애사라도? 그는 그녀의 턱을 잡으려던 어젯밤과는 달리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것은 경멸이 아니라 새로운 상대에 대한 탐색이었다. 강지훈이나 이미래 따위는 제 목표가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그저 더 큰 악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주성그룹의 몰락 과정에서 강 회장과 결탁한 도시의 상층부, 그들의 비자금 흐름과 약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합법적인 사업 확장에 필요한 발판이죠. 권태하의 눈이 순간 번뜩였다. 그는 멈칫했다. 이 여자는 알고 있었다. 그가 단순한 어둠의 제왕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합법적으로 손에 넣으려는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는 원래 앉아있던 소파로 돌아가 깊숙이 몸을 기댔다. 좋아, 네가 가진 펜은 확인했다. 그럼 이제 내가 제시할 조건을 들어야겠지. 그는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다. 김비서, 변호사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부르게.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이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구도는 미묘하게 재조정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일방적인 을이 아니었다.
비록 악마에게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녀는 당당한 거래의 주체였다. 그녀는 권태아가 자신을 단순한 장기말로 보지 않음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퀸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육중한 문이 열리고 김 비서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들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며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들을 올려놓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권태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들처럼 보였다. 회장님, 요청하신 혼인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입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말했다. 권태아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향해 턱짓했다. 읽어봐. 네가 받아들여야 할 나의 조건들이다. 서연은 장갑을 벗고 차가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변호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주성그룹의 후계자로서 법률 검토는 일상이었다. 그녀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조항들을 훑었다. 그것은 단순한 혼인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악마의 계약 그 자체였다. 제1조 이서연은 권태하의 법적 아내가 되며 그의 모든 공식 석상에 동행한다. 제2조 이서연은 권태하의 허락 없이 그의 저택을 벗어날 수 없다. 제3조 이서연은 권태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언행도 할 수 없으며 그의 사생활에 대해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제4조 계약의 파기는 오직 권태하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파기 시 이서연은 어떠한 재산 분할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장, 가장 끔찍한 조항이 있었다. 본 계약을 위반할 시 이서연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그녀의 아버지 이 회장의 생명 유지 장치에 대한 모든 지원은 즉시 중단된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까지 인질로 잡는 잔인하고도 철저한 조항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권태아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조항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며 애원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이 정도의 위험조차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서연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가장 마지막 장, 아버지의 목숨이 담보로 잡힌 그 잔혹한 조항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서연. 그녀의 필체는 흔들림 하나 없이 단정하고도 강했다. 그녀가 펜을 놓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권태아의 입가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봤음을 확인했다. 이 여자는 독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영혼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여자였다. 좋아, 거래 성립이다. 그가 말했다. 그 역시 반대편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다. 권태아. 그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변호사들은 서류를 챙겨 소리 없이 사라졌다. 김 비서만이 남아 고개를 숙였다. 권태아가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이서연 씨의 아버지를 우리 병원 VVIP 병실로 옮겨. 이 나라 최고의 의료진으로 팀을 꾸리고 24시간 감시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잘못되면 담당자는 내 손에 죽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것은 이제 그녀의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었다. 서연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목적은 달성했다. 그리고 권태아가 말을 이었다. 오늘부로 이서연 씨는 나의 아내다. 이 저택의 안주인으로서 그녀는 나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그녀의 말은 곧
나의 말이다. 모두에게 그렇게 전달해. 김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서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어색했지만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현실이었다. 김 비서가 나가고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권태아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제 내 아내로서의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할 시간이다. 이서연.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무엇을 하면 되죠? 그녀가 묻자 권태아는 그녀를 창가로 이끌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그들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오늘 아침 도시 전체가 우리의 결혼 소식으로 뒤집힐 거다. 그가 말했다. 강지훈과 이미래 그리고 그들의 뒤에 있는 늙은 여우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아침을 맞이하게 되겠지.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그랜드 헤리티지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강지훈과 이미래는 달콤한 약혼식의 여운을 즐기고 있었다. 샴페인과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우리 거네요. 지훈 씨. 미희가 그의 품에 안기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멍청한 이서연은 지금쯤 방구석에서 울고 있겠죠? 강지훈은 오만하게 웃었다. 그 여자는 이제 끝났어. 주성그룹도 그녀의 아버지도 이제 내일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아버지 회사 이사직에 도장만 찍으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모든 스크린이 긴급 속보로 바뀌었다. 속보 흥룡 권태아, 주성그룹 이서연과 어젯밤 전격 혼인신고. 강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이미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서연 언니가 권태아랑 그 도시 전체가 두려워하는 그 남자랑 두 사람의 행복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연은 권태아의 사무실에서 그들의 절망을 상상했다. 그녀는 창밖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어제와 다름없이 떠올랐지만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몰락한 가문의 비운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의 아내, 흥룡의 부인이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권태아의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한적한 산기슭에 자리 잡은 그곳은 3미터가 넘는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이서연이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그 육중한 철문을 통과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세계로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저택 내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차가웠다. 최고급 대리석과 짙은 색 원목으로 마감된 실내는 발소리 하나하나를 거칠게 반향시켰다. 값비싼 예술품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생활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권태하라는 남자의 절대적인 통제력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 같았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수십 명의 사용인들과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일렬로 도열해 그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아닌 호기심과 경계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에게 이서연은 하루아침에 사모님이 된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여자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권태하의 변덕에 의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 확신하는 듯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아침 일찍 급한 용무로 나가셨습니다. 저택의 일은 제가 총괄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제게 말씀하십시오. 나이 지긋한 집사 박 실장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은근한 적대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서연을 이 집의 안주인으로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택의 운영 현황과 인력 배치도 그리고 최근 1년간의 지출 내역을 보고 싶군요. 오늘 오후까지 제 서재로 가져다 주세요. 서연은 김 비서에게서 이곳에 자신의 서재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 실장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이런 요구를 예상하지 못했다. 사모님, 그런 서류들은 박 실장이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어제부로 권태하 회장님은 제게 이 집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제 말은 곧 회장님의 말이라고 하셨죠. 박 실장님께서 그 명령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아니면 제가 직접 회장님께 박 실장님의 업무 태만을 보고해야 할까요?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성그룹의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박 실장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서연은 그들의 첫 번째 기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이곳이 정글임을 알았고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법칙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박 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저택의 운영은 방만함 그 자체였다. 불필요한 인력이 과도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구매 내역은 부풀려져 있었으며 일부 사용인들 사이에는 파벌이 형성되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다. 권태하는 이런 사소한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서연은 밤을 새워 모든 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모든 사용인을 소집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저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인원은 해고되었고 구매 시스템은 투명하게 바뀌었으며 모든 업무는 효율적으로 재배치되었다. 사용인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논리정연한 지시와 권태하의 권한을 등에 업은 단호함에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권태하는 며칠이 지나도록 저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서연을 그곳에 던져두고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지켜보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이 무질서한 야생의 무리를 통제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는 대신 그 시간을 활용해 저택을 완벽하게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 며칠 후 권태하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늦은 밤 피곤에 지친 기색으로 저택에 돌아왔다. 서연은 그의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운영 보고서가 아니라 다른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지? 권태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회장님이 최근 인수에 실패한 한성 로지스틱스 관련 자료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한성 로지스틱스는 권태하가 항만 사업을 합법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류회사였다. 하지만 기존 경영진의 반발과 복잡한 지분 문제로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권태하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내 사업에까지 관여하겠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이 집의 안주인 노릇이지 내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을 텐데. 그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계약 결혼의 조건으로 당신의 완벽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안주인 노릇은 방패에 불과하죠. 지금부터는 칼로서의 제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회장님은 한성 로지스틱스의 경영진을 힘으로 누르려 하셨지만 그들은 돈이나 협박이 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지? 그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건가? 권태아가 비웃었다. 아니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야죠. 서연은 다른 서류를 밀어 넣었다. 한성 로지스틱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노후화된 시스템과 강성 노조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회장님의 흥룡 이미지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회사를 통째로 삼킬 것이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제가 주성그룹의 이름으로 그리고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는 비운의 경영인 이서연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회장님의 자본을 이용한 경영 정상화를 제안할 겁니다. 지분 인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형태로 말이죠. 그들은 제 이미지를 방패막이 삼아 명분을 얻고 우리는 실리를 챙기는 겁니다. 권태하는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이미지조차 전략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를 너무 얕봤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수준에서 판을 읽는 전략가였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래서 넌 내가 이 계획을 승인할 거라 생각하나? 네가 주성그룹의 이름으로 내 뒤통수를 칠지 누가 알지? 그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처음의 경멸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진정한 흥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제 아버지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저는 배신할 수 없어요. 서연이 냉정하게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저는 이미 권태아의 아내입니다. 제가 성공하면 그것은 회장님의 성공이 되고 제가 실패하면 회장님은 저를 버리시면 그만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게임이죠. 권태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좋아, 해봐. 네가 그 잘난 이미지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구경해보지. 그는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갈겼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 대한 승인이자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서연은 서재를 나오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권태아라는 거대한 벽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 갇힌 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흥룡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사모님이 아니라 권태하의 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이인자, 그림자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권태하의 아내가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한 달 동안 이서연은 저택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한성 로지스틱스의 고집불통 경영진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권태아의 자본을 등에 업고 주성그룹의 합법적인 경영 노하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녀의 전략은 정확히 먹혀들었고 언론은 몰락한 공주 이서연의 화려한 경영 복귀라며 연일 그녀의 이름을 대서특필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권태아는 철저히 그림자 뒤에 머물렀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그녀가 자신의 제국을 어떻게 재편성하는지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오늘 서연은 흥룡의 아내이자 경영인 이서연으로서 대중 앞에 서는 첫 번째 공식 행사에 참석해야 했다. 그것은 VVIP들만이 참석하는 연례 자선 갈라 디너였다. 서연은 권태아가 직접 보낸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칠흑같이 검은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흰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존재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화려한 보석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 자체로 압도적인 기품을 발산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일정이 바빠 참석이 어려우십니다. 대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신 저 혼자 그분의 얼굴이 되어
자리를 빛내라는 거겠죠. 서연이 덤덤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권태하는 이런 시시한 사교 행사의 모습을 드러낼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무대 위로 밀어올리고 그녀가 어떻게 늑대들의 소굴에서 살아남는지 지켜볼 작정이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음악 소리마저 잠시 멎는 듯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이로움, 질투, 그리고 노골적인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동생에게 약혼자를 이기고 몰락했던 비운의 여주인공이 이제는 도시 전체가 두려워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 돌아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마치 자신의 무대를 걷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동정이나 경멸에 흔들리는 과거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태하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 그 자체였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었다. 어머, 저기 좀 봐. 정말 이서연 씨 아니야? 흥룡의 아내가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저 기품 좀 봐. 쯧쯧. 그래도 무서워서 어디 말이나 걸겠어? 남편이 그 권태하라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이런 시시한 사교가 아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유난히 행복하고 과장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미래와 강지훈이었다. 미희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듯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순백의 드레스로 치장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미희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결혼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서연 씨 아니십니까?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결혼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축하가 아닌 노골적인 비아냥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이 권태하에게 팔려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미래가 옆에서 거들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버지는 좀 어떠셔? 아, 참, 권 회장님은 왜 같이 안 오셨어? 설마 언니 혼자 보낸 거야? 아이고, 어떡해. 그녀는 입을 가리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기쁨과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권태하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의 다음 장면을 기다렸다. 몰락한 전 약혼녀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은 이복동생 커플의 대면, 그리고 그 전 약혼녀의 현 남편은 도시를 쥐고 흔드는 흥룡 권태하였다. 서연은 천천히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지훈과 미희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장신구를 걸친 더러운 해충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했다. 강지훈 씨, 그리고 이미래 씨. 그녀는 미희라는 이름 대신 의도적으로 그녀의 어머니가 쓰던 천박한 이름을 불렀다. 이미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내 남편은 지금 당신들 같은 하찮은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어서요. 도시의 청소 문제로 바쁘시거든요.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청소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서연은 미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미희 씨, 아버지를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내 남편이
이 나라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셔서 아주 빠르게 회복하고 계세요. 아, 그리고 그 목걸이 참 아름답네요. 그녀는 미희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켰다. 이거요? 아, 지훈 씨가 우리 약혼 기념으로 선물해 준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래요. 이미래는 다시 우쭐해져서 목걸이를 자랑했다. 서연은 여튼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직전 주성그룹에 비자금으로 구입했다가 사라진 티어스 오브 문이랑 아주 똑같이 생겼네요. 순간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과 이미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티어스 오브 문은 주성그룹의 비자금으로 밀수입된 다이아몬드였고 이 사실은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서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강지훈이 아버지의 비자금을 횡령해 자신의 정부, 강지훈이 아버지의 비자금을 횡령해 자신의 정부,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강지훈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의심으로 바뀌어 그들을 향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파렴치한이 되었고 이미래는 그 작물을 받아 챙긴 천박한 여자가 되었다. 서연은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아, 그리고 지훈 씨, 아버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조만간 검찰청에서 뵐 것 같다고요.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그들을 지나쳐 연회장의 가장 상석 권태아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향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녀를 위해 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심이었다. 그녀는 권태아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오직 자신의 지성과 말 몇 마디로 적들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녀는 흥룡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용이었다. 강지훈과 이미래는 연회장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조롱과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들의 화려했던 밤은 이서연의 등장과 함께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서연은 홀로 앉아 와인을 음미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을 얕봤던 모두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도시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밤 자선갈라에서 돌아온 서연을 맞이한 것은 저택의 차가운 공기가 아니었다. 권태아가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오늘 밤 아주 볼만한 쇼였다더군.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낮고 무감정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모든 것을 보고받았음을 알았다. 그녀의 승리는 곧 그의 승리였고 그녀의 적은 곧 그의 적이었다. 강지훈과 이미래는 당신이 손댈 가치도 없는 하찮은 벌레들입니다. 그들은 더 큰 덫을 놓기 위한 미끼일 뿐이죠. 서연이 대답했다. 권태아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라 부를 만한 것이 스쳤다. 그것은 감탄도 칭찬도 아니었다. 그것은 동족을 알아보는 혹은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한 만족감과 유사한 소유욕 강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미끼가 너무 시끄럽게 울면 사냥에 방해가 되지.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뺨에 스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지만 그 손이 가진 파괴력을 알기에 서연은 순간 숨을 참았다. 넌 이제 내 아내다, 이서연. 내게 덤벼드는 것은 곧 나, 권태아에게 덤벼드는 것이지. 그리고 난 내 것에 손대는 것을 아주 싫어해. 그의 말은 경고이자 동시에 무서운 약속이었다.
그 약속의 의미를 서연이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성 로지스틱스와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서연은 권태아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영 전략을 펼쳐 보이며 한성의 이사진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은 진짜였고 사람들은 흥룡의 아내라는 타이틀 뒤에 가려진 그녀의 진가를 보기 시작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권태아의 합법적인 사업 확장은 기존의 그와 어둠의 영역에서 경쟁하던 다른 세력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권태아가 자신들의 영역까지 모두 집어삼킬 것이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권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부드러운 약점이 될 수 있는 이서연을 노렸다. 그날은 한성 로지스틱스와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그녀가 직접 항만의 실사 현장을 방문한 날이었다. 그녀는 김비서와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을 대동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그때였다. 항만 창고에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사모님, 피하십시오. 김비서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육중한 쇠로 된 크레인팔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손처럼 그녀가 서 있던 곳을 향해 무섭게 흔들리며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의를 담은 공격이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지 않았다. 그녀의 뇌는 차갑게 상황을 판단했다. 그녀는 몸을 날려 거대한 지게차 뒤로 몸을 숨겼다. 거의 동시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가 박살나고 컨테이너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 먼지와 쇳가루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김비서와 경호원들이 그녀를 감싸 안고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사모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서연은 차에 타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녀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권태아는 이미 모든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서재가 아닌 저택 1층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무표정한 가면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저토록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다치진 않았나?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인해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권태아가 움직였다. 그는 서연을 지나쳐 공포에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호팀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주먹으로 경호팀장의 얼굴을 내리쳤다. 단 한 명. 그의 목소리가 지하실의 냉기처럼 로비를 울렸다. 단 한 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내게 필요 없어. 회장님, 그만하십시오.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는 이 폭력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외침에 권태아의 얼어붙었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피가 묻은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더니 김비서를 향해 말했다. 처리해. 그리고 배후를 알아내. 오늘 밤 안으로. 이 도시를 전부 뒤집어서라도 그놈들 살아서 아침 해를 보게 두지 마. 권태아는 서연을 데리고 서재로 올라왔다. 그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은 창가에 서서 격렬한 분노를 사기는 듯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권태아의 세계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그는 법이 아니라 자신만의 규칙으로 움직이는 남자였다.
무서웠나? 그가 등을 돌린 채 물었다. 당신이 무섭습니다.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그 폭력성과 잔인함이. 권태아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다시 평소의 차가움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상처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은 그런 곳이다. 이서연. 그가 말했다. 네가 발을 들인 세계는 약하면 잡아먹히는 정글이야. 난 널 지켜야 해. 그게 내 방식이다. 네가 내 아내인 이상 넌 내 유일한 약점이니까.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서연은 숨을 삼켰다. 하지만 당신도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해.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너 혼자 위험에 노출되게 두지 않겠다. 내 복수.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돕지.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강지훈과 그 배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권태아에게 모든 것을 요구했다. 강지훈과 이미래 그리고 강 회장의 모든 것을 알아내 주세요. 그들이 제 아버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모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권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제국이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다. 며칠 후 서연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끔찍한 진실이 담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강지훈과 이미래는 단순한 배신을 넘어 강 회장과 공모하여 주성그룹의 자금을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했으며 심지어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그들은 아버지의 약을 바꿔치기 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티어스 오브 문 다이아몬드는 그들이 빼돌린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서연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미수이자 거대한 경제 사범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적이 얼마나 더럽고 잔인한지 똑똑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이 증거들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가장 확실한 무기임을 알았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권태아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책상 위에는 강지훈의 아버지가 주성그룹을 무너뜨린 모든 증거, 즉 자금 횡령, 주가 조작, 그리고 이서연의 아버지를 겨냥한 살인, 미수 정황까지 담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한 가문을 파멸시킨 악의적인 계략의 전모였다. 이서연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 증거들을 검찰에 넘기면 강 회장과 강지훈 그리고 이미래는 모두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권태아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아닌 흥미가 담겨 있었다. 감옥은 그들에게 너무 관대한 처사입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들은 제 아버지를 병상에 눕히고 제 모든 것을 빼앗았으며 저를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즉 돈과 명예,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을 제 손으로 직접 부수고 싶어요. 그녀는 권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그들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겁니다. 그들이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권태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아내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포식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계획을 말해봐. 서연의 전략은 치밀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회사가 지금 대규모 은행 대출 연장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횡령 및 주가 조작 자료를 검찰이 아닌 그들의 주거래 은행과 주요 주주들에게 익명으로 흘릴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동시에 강지훈이
티어스 오브 문 다이아몬드를 횡령한 증거는 언론에 터뜨릴 거고요. 이것은 완벽한 관리된 철거 계획이었다. 은행은 부실 기업에 대한 대출을 즉각 회수하려 할 것이고 주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강 회장의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공포와 의심으로 인해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리고 강지훈의 개인적인 비리는 그들의 사회적 명성에 마지막 못을 박을 것이었다. 재미있군, 권태아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 특히 강지훈, 그 쥐새끼는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게 바로 제가 노리는 바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는 그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도록 미끼를 던질 겁니다. 권태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지금부터 사모님의 모든 계획을 지원해. 내 그림자 팀을 총동원해. 이 도시의 모든 정보망을 이용해. 단, 사모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면 너희 모두 내 손에 죽는다. 며칠 후 폭풍이 몰아닥쳤다. 강 회장의 회사 태강건설의 주가가 원인 모를 이유로 폭락하기 시작했. 금융가에는 태강건설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은행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긴급 감사를 요구했고 주요 투자자들은 연달아 주식을 매도했다. 강 회장의 사무실은 지옥으로 변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냐? 강 회장이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고함을 질렀다. 강지우는 사색이 된 채 서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이서연의 복수였다. 아버지, 이건 분명 이서연의 짓입니다. 그 여자가 권태하의 힘을 빌려서 강지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 회장의 손이 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이 멍청한 놈, 그 계집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네가 그 티어스 오브 문 따위를 그 천박한 계집에게 선물하지만 않았어도. 바로 그때 TV 화면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다. 단독 태강건설 강지훈 상무, 주성그룹 비자금 횡령 및 밀수 다이아몬드 티어스 오브 문 내연녀에게 선물. 앵커는 이미래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걸치고 있던 목걸이가 주성그룹의 장부에 기록된 사라진 자산과 일치한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보도했다. 이미래는 자신의 얼굴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것을 보고 히스테리를 부리며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상속녀에서 도둑년으로 전락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분노와 사회의 지탄 그리고 권태하의 보복이라는 삼중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돈, 명예, 그리고 아버지의 신임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서연의 손에 노란한 결과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비웃으며 파멸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서연을 없애는 것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강지훈은 자신이 아는 가장 어두운 경로를 통해 사람을 수소문했다. 그는 이서연을 조용히 처리해줄 해결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납치해서 그녀가 가진 모든 원본 증거를 빼앗고 그녀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권태아의 분노가 두려웠지만 당장의 파멸을 피하는 것이 더 급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지 못했다. 그가 접촉한 해결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권태아의 그림자 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자였다. 강지훈의 모든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권태아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늦은 밤 권태하의 서재, 김 비서가 긴급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강지훈이 움직였습니다. 바이퍼스에게 사모님의 납치를 의뢰했습니다.
그들은 내일 밤 한성 로지스틱스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을 노릴 계획입니다. 김 비서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권태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차가운 미소가 감돌았다. 쥐새끼가 드디어 덫에 걸려들었군. 그가 나직이 말했다. 그는 강지훈이 이서연을 해칠 수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짜놓은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장이었다. 계획대로 진행해 권태하가 명령했다. 강지훈이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그리고 내 아내가 그 절망의 끝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무대를 준비해.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내일 밤 이 길고 잔인한 복수극의 막이 내릴 것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이서연을 사냥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는 흥룡의 아가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항구로 이어지는 외곽 도로는 가로등 하나 없이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서연은 한성 로지스틱스의 야간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늘따라 김 비서는 동행하지 않았고 그녀의 차량을 호위하는 경호 차량도 단 한 대뿐이었다. 모든 것은 강지훈이 짜놓은 덫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치밀하게 계산된 빈틈이었다. 그녀의 차가 한적한 2차선 도로의 굽은 길을 막 돌았을 때였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덤프트럭이 도로를 가로막으며 앞길을 막았다. 거의 동시에 뒤에서는 검은색 밴 2대가 달려와 경호 차량을 들이받고 그녀의 차를 포위했다. 쿵 하는 충격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사모님,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밴에서 쇠파이프와 둔기를 등거문 옷의 사내들, 바이퍼스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경호 차량의 유리를 부수기 시작했다. 총성이 울릴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외진 곳에서는 어떤 저항의 소리도 크게 번지지 않았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차창 밖의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목격하는 긴장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권태하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극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한쪽 밴의 문이 열리고 이 모든 광기의 지휘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 핏발이 선 눈, 값비싼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절벽 끝에 매달린 광기 어린 짐승이었다. 그가 이서연이 탄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나와, 이서연, 당장 나오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운전기사가 잠시 망설이자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총의 개머리판으로 유리창을 내리쳤다.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서연은 천천히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나온 듯한 전 약혼자 앞에 섰다. 그녀의 침착함은 강지훈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내년 때문이야. 내년이 내 모든 걸 망쳤어. 그가 소리치며 그녀의 뺨을 후려치려 손을 쳐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서연에게 닿지 못했다. 증거, 원본 어딨어. 당장 내놔.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가 총구를 그녀의 이마에 겨누며 절박하게 외쳤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였다. 서연은 자신의 이마를 겨누고 있는 차가운 총구를 바라보며 오히려 그를 동정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넌 끝까지 멍청하구나, 강지훈. 넌 네가 나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네가 잡힌 거야. 뭐라고? 강지훈이 당황한 사이 서연은 그의 등 뒤 어둠 속을 향해 말했다. 이제 그만 나오시죠. 연극은 끝났으니까. 그 순간 강지훈이 몰고 온 덤프트럭의 헤드라이트보다 수십 배는 더 밝은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일제히 켜지며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으악, 바이퍼스의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수십 명의 검은 정장 사내들이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권태하의 그림자 팀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권태하가 서 있었다. 그는 코트깃을 세운 채 마치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본 연극의 관객처럼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자신의 사냥감에게 마지막을 고하는 포식자의 냉혹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내 계획이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가 고용했던 바이퍼스의 우두머리가 어느새 권태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권태하의 사람들이었다. 감히 권태하의 낮은 목소리가 죽음처럼 고요한 도로 위에 울려 퍼졌다. 내 아내의 이마에 그 더러운 쇳조각을 겨눠? 권태하는 손짓 하나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향하자 그림자 팀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바이퍼스의 잔당들을 단순한 폭력이 아닌 훈련된 군대처럼 완벽하게 제압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스러운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끝났다. 강지우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총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그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목숨만은. 그가 서연의 발을 붙잡으려 기어왔다. 서연은 경멸스럽게 그의 손을 피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쭈그려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야, 강지훈. 네가 파멸시킨 내 아버지, 네가 배신한 내 믿음, 그리고 네가 짓밟은 내 자신의 양심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넌 내 스스로 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온 거야. 서연이 일어서자 권태하가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걸쳐 주었다. 그는 강지훈을 쓰레기를 보듯 내려다보았다. 내 방식대로라면 넌 이 자리에서 갈갈이 찢겨 항구의 물고기밥이 되어야 마땅해. 그의 목소리에 강지훈은 오줌을 지릴 듯이 떨었다. 하지만 내 아내가 내 놈의 더러운 피를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시더군.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왔다. 권태하가 이미 모든 증거와 함께 신고해둔 것이었다. 강지훈은 납치, 살인미수, 불법 무기 소지 등 현행범으로 체포될 터였다. 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강지훈. 그리고 네가 그토록 혐오했던 감옥의 밑바닥에서 네가 저지른 짓을 평생 후회하게 되겠지. 경찰들이 들이닥쳐 절규하는 강지훈에게 수갑을 채웠다. 같은 시각 다른 경찰팀이 이미래의 호화로운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그녀는 티어스 오브 문을 목에 건 채 파티를 벌이다가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경찰들을 마주하고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에서 찢겨나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가 되었다. 강 회장 역시 긴급 체포되었다. 한때 도시를 호령했던 태강 건설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서연은 권태하의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도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무대를 준비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서연은 아버지의 VV 병실을 찾았다. 권태아가 동원한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아버지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아직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딸의 손을 잡은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아빠. 다 끝났어요. 이제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서연은 권태아의 서재가 아닌 그들의 침실 발코니에서 그를 만났다. 도시의 야경이 그들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복수는 끝났군. 권태아가 와인잔을 내밀며 말했다. 서연은 잔을 받았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그녀가 대답했. 권태아가 의아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지훈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대청소죠. 진짜 시작은 제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시고 주성그룹의 명예를 되찾는 그날부터일 겁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복수심이 아닌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권태아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영리하고 강인한 여자가 이제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위협이자 동시에 자신의 제국을 완성시킬 유일한 파트너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좋아. 그럼 그 시작을 함께 하도록 하지. 그들의 계약 결혼은 여전히 유효했다. 하지만 그 계약서의 차가운 조항들은 이제 두 사람을 묶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도시의 빛과 어둠 모두를 지배할 두 연합 군주의 맹세가 되어 있었다. 여동생에게 약혼자를 빼앗겼던 그녀, 이서연은 그렇게 도시 전체가 두려워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나란히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림자의 여왕이 되었다.